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가 재테크를 처음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빌려본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2019년 6월 현재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책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양이 다른 책의 2배, 페이지 수가 한 580페이지에 달하고요. 이 책은 10년 전에 나왔어요. 2008년도 말에 나온 책인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계속 개정판을 4번씩이나 발행을 했고 10년 내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였던 그런 책이에요. 제목 그대로 상식사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P2P, 앱테크 등등 해서 꼼꼼하게 모으고 안전하게 불리는 방법 무려 152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막 입사를 한 신입사원들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가리지 않고 모든 어떤 기본 상식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이니까 사놓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재테크를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게 꼭 우리가 암기하고 알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볼게요.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요, 높아지는 물가, 낮아지는 은행 금리, 그리고 길어지는 기대 수명, 짧아지는 금속 연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우리는 점점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노후 책임을 지지 않고 OECD 국가 중에 빈곤율이 1위인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거나 자녀 결혼할 때 막 빚을 내서 결혼 자금을 대줄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도 재테크를 해야 하고 돈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어떤 목표가 있느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를 우선 적어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존재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대답해 볼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두 번째는 돈이 아주 많다면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세 번째는 80세가 되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질문이죠. 네 번째, 위대한 인물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누구 하고 싶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과 초라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후, 3년 후, 5년 후 나의 나이와 이루고 싶은 것,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적는 이런 칸이 있어요.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적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적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나는 이래서 돈을 모아야겠다. 내가 몇 년 후에는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겠다라고 적어보는 거 정말 중요하죠. 종잣돈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종잣돈이 뭘까요? 씨앗이 되는 돈이라는 게 그 자체의 의미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 조상님들은요,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종자였어요. 다음 해에 심어야 하는 씨앗. 그것이 없으면 내년에 농사를 하나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잣돈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조금 모아놓고 쓰고 조금 모아 쓰고가 아니라 종잣돈을 계속 굴리고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를 모아야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본인 연소득의 2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은 6천만 원, 2천만 원인 사람은 4천만 원 정도가 종잣돈이 되겠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역시 허황된 말이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돈을 쓰는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미루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을 때 아끼든가 나이 들어서 돈을 못 쓰든가 둘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펑펑 쓰면 나이 들어서 돈이 없을 테고, 젊어서 아끼면 그만큼 못 쓴 만큼 나이 들어서 많이 쓰면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종잣돈 모으기는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토막 상식 꿀팁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 제가 메모를 해서 여기 댓글에다 한번 달아볼게요.
왜냐면 홈페이지 주소니까 여러분 치기 힘드시니까 제가 한번 검색해 넣어보겠습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대요. 은행,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가 복잡하게 얽혀있죠.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일괄 조회를 하고 정보를 해지하고 변경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사이트가 있어요. 요거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제2금융권,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까지 계좌 이동제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좌를 막 바꾸고 그런 거 할 수 있대요. 점점 편리한 쪽으로 금융이 발전하고 있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습관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금연을 시작했다. 그러면 담배값을 맨날 저축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를 나는 금연으로 아꼈으니까 저축을 해봐야지. 커피값을 아낀다. 그러면 저축을 해보는 거죠. 술을 내가 줄여야겠다. 그럼 술값에 지출하던 돈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택시를 내가 자주 타는 습관이 있었는데 택시를 끊었다.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액들이 금연통장 하루에 4,500원이라고 했을 때 1년에 얼마냐면 164만 원. 커피 하루에 4,000원 했을 때 1년에 146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액들 다 100만 원 중후반대예요. 무언가 우리가 습관을 바꿔서 아꼈을 때. 그래서 금연, 커피, 금주, 택시 요것만 좀 아껴도 금주랑 택시는 주 2회로 가정을 했어요. 이것만 아껴도 연간 6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이런 거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푼돈이 아니죠.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는 법은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하지 않으면 굳이 비자나 마스터를 발급하지 말고 국내 전용 카드를 발급해서 연회비를 아껴라 라고 합니다. 고정 지출은 신용카드 연결해서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거 해서 우리가 얼마 이상 써야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결을 무조건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게 나와요. 가장 훌륭한 노후 대비는 건강이다. 완전 공감해요. 20대나 30대는요, 건강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차이가 없지만 30대 중반부터는 어떻게 내가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출해야 하는 병원비가 달라진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노후 대비는 건강이다. 저는 건강한 거 정말 큰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번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못 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건강하시다면 와, 난 이것만으로 정말 큰 재산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우리가 돈을 모을 때 은행에 보통 저축을 하죠. 그러면 은행은 이자라는 걸 줘요. 근데 이자에 세금을 가져갑니다. 이걸 바로 이자소득세라고 해요. 모든 소득에 다 세금이 있죠. 이자소득세는 총 15.4%예요. 100만 원을 받았을 때 15만 4천 원을 가져가죠, 국가에서. 그런데 새마을금고나 농협, 축협, 수협, 신협 같은 곳에 조합원이 돼서 가입금을 내면요.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 특별세인 5.9%만 부과한대요.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도 은행처럼 똑같이 1인당 5천만 원씩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되니까 이자를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걸 활용하시면 괜찮겠죠. 현재 2019년 6월 달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과거 2천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1,000만 원으로 이제 낮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자라든가 배당소득이라든가 금융에 관련된 소득이 일어났을 때 1,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세, 세금을 또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으면 점점 국가가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를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복지국가를 향해서 가야죠.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펀드 평가 사이트라는 게 있대요.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난 직접 주식에 투자할 마음은 없어. 그리고 은행에 이자를 넣자 이자가 너무 낮아. 그래서 펀드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곳은요, 일반 펀드보다 아주 낮은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보다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수수료가 싸니까 이익이 나한테 되는 거죠. 똑같은 펀드를 낮은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어요. 모닝스타라는 사이트는요, 펀드의 성과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고객인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대요.
KG02는요. 펀드 투자 중급 이상이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고 합니다. 요런 사이트도 제가 댓글로 다 같이 달아놓을게요. 펀드에 붙는 세금 관련 좋은 소식이 2019년 4월 말에 발표가 났대요. 그게 뭐냐면 손실이 난 펀드가 있고 이익이 본 펀드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손실이 난 거에 대한 보상이 없이 수익이 난 것에 대한 세금을 가져가는데 이제는 수익과 손실을 계산을 해서 뭐 플러스 2,000 마이너스 1,000이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의 수익이 났구나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시행이 됐네요. CMA 통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증권사에 있는 통장인데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갑니다. 지금 현재 평균 1.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이자가 붙는 통장이니까 나쁘지 않죠. CMA 중에서 종합금융회사라는 종금형 CMA는 안심하고 5천만 원 한도로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런 데다가 유동성 자금을 관리하시면 좋겠죠. MMF 같은 경우는요. 은행에 있는 입출금이 이제 가능한 그런 이자가 붙는 통장인데요. 요거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은행이 망했을 때. 근데 은행이 망할 확률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MMF는 카드 발급이 되지 않고요. ATM 사용과 결제, 자동이체 이런 게 되지가 않아요. CMA는 되는데. 그래서 MMF에 들어간 돈을 건드리고 싶으면 직접 시간을 내서 은행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돈 쓰고 싶은 당신을 귀찮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불편함. 그래서 나는 돈을 좀 이렇게 MMF에 넣어서 못 꺼내 쓰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MMF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청약저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자. 여러분이 난 집을 살 돈이 없어. 우리 동네 집값 너무 비싸라고 해도 우선 가입을 해놓으세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 34평 이하의 아파트는요. 서울, 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시구는 200만 원을 예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잘 붙는 통장이기 때문에 하면 좋겠죠.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인 청년은 무조건 이걸 가입하라고 해요. 만 34세까지 가능하니까 결혼을 하신 주부분들도 만 34세 미만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좋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이 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청약저축 혜택을 100% 유지하면서 금리 우대와 비과세,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건 세금을 내는데 청년 우대, 청약저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입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집주인이 함부로 월세를 올리지 못해요. 왜요? 계약 금액의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그것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없다면, 연락이 없다면 그 계약은 자동으로 2년 갱신돼요. 이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그럼 세입자는 더 2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년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살다가 내가 뭐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해주는,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권리가 되게 많아요. 요거를 잘 이용해 보셔라 라는 이런 상식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렸거나 월세를 양도했거나 마음대로 집의 구조를 변경했다거나 이렇게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것도 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집을 얻게 됐을 때 대부분 전세나 월세를 구하죠.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주의사항도 나와 있어요. 등기 증명서에 적힌 집주인과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해라. 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으로 그 사람이 맞는지 꼭 중복으로 확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대리인이 와서 계약한다면 실제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을 갖고 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계약금을 입금할 때 꼭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넣어라 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피스텔에 계약하시는 분도 되게 많죠. 전월세를 오피스텔로 시작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부가가치세를 내기 싫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는 임차인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입신고는 집을 빌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근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쫄딱 망해서 경매에 넘어갔다.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무조건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내거는 집주인과는 계약을 하지 마세요.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전세로 사는데 갑자기 나갈 때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안 준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가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다. 그래서 내가 이사를 나갈 때쯤에 전세가 막 폭락할 것 같거나 집이 안 나갈 것 같다. 그럼 집주인이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생기겠죠. 자, 이걸 가입하면 좋은 점이 수도권은 7억, 기타 지역은 5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의 90%까지 가능하며 비용은 개인의 경우 0.15%가 적용이 되어 전세값이 3억 원인 경우에는 매년 45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세테크라고 하죠. 세금을 절세를 해가지고 돈을 아끼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면요.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소득공제가 돼요. 30%. 만약에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만으로 1,500만 원을 썼다면 1,500만 원에 총 급여액의 25% 이제 세율 적용해서요. 곱하기 30% 하면 18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로 했을 때보다 2배로 더 많이 소득공제가 돼요. 하지만 이제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되니까 무조건 2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더 된다. 그런 팁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통제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많이 쓰는 것보다는 신용카드 조금만 쓰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쓰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보험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요. 금융, 재테크, 증권, 부동산 없는 분야가 없이 다 들어있어요. 34세 남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실비 보험료를 책정했더니 한 달에 13,000원?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대요. 저도 지금 제가 37이니까 만 몇천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실비보험의 원가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이거보다 비싸다. 그러면 바가지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실비보험의 단점은요. 갱신된다는 거죠.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갱신형이 좋아요. 상품이. 근데 만약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을 하면 된다고 꿀팁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끼리 경쟁을 통해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상품 가격이 정해지고 있으니 몇 배씩이나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비는 병원비, 약값 이런 거 주는 거고요. 국가에서 실비는 만들라고 정해준 상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노후를 위해서 연금 많이 드시죠? 근데 연금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단점, 장점이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유리할까를 한번 볼게요. 나의 노후에는 연금에 많이 의지할 것 같다. 난 소득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세금 혜택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못 받아도 나중에 세금을 떼지 않는 연금 보험이 낫다고 합니다. 자, 연금 보험은 지금 혜택이 없어요. 나중에 세금을 안 내요. 이게 연금 보험이에요. 자, 근데 나는 60살 넘어서도 그냥 계속 내 사업이라든가 다른 일을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연금 저축보험이 낫다고 해요. 연금 저축보험은 지금 소득에서 세금을 깎아주고요. 나중에 세금을 내요. 기타 소득세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내가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사업이라든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걸로 세금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세금을 아끼고 나중에 안 낼 건지를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무조건 지금 세금 안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요. 이자랑 이것저것 해서 지금 2천만 원이 한도가 1,000만 원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확률이 매우 높죠. 자, 문제는 세금을 내면서 보험료, 다른 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까지 해서. 요런 거는 세법이 계속 바뀌니까 두고 봐야 될 문제죠. 자, 요즘 외제차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그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외제차 사고 대비를 위한 대물 보상 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억 원으로 높여놓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드는 부담 비용은 연간 10,000원이래요. 연간 10,000원으로 대물 보상 거의 7천만 원 더 많이 보장을 해서 외제차와 사고 났을 때 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뭐 자동차 보험 얘기까지 막 어마어마하네요. 자, 주식 얘기도 있어요. 왜 주식 투자를 할 때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조심스럽고 또 기본에 충실하면서 작은 돈으로 하죠. 이럴 때는 수익을 올리기도 하면서 어쩌다가 막 대박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와, 난 잘한다 하고서 빚을 끌어다가 하면 폭망하는 거죠. 이렇게 초심자의 행운은요, 본인의 실력이 아닐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란 존재는요, 공매도를 하기도 하고 정보가 워낙에 빠르고 개미들보다 더 잘 움직이죠. 그래서 주식을 추천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뭐 투자를 배운다거나 막 이렇게 휩쓸려서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귀한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연도별로 10원의 가치가 달라요. 66년도에는 300만 원 이상, 66년도에 나온 10원짜리가 3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대요.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몇 년도에 뭐 50원짜리, 1998년도 IMF 시절에 500원짜리는요, 세상에 8,000개만 있대요. 그래서 이거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새로운 세상이죠. 최근에 제가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짐바브웨 화폐 100조 달러를 5장인가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4장에 5장? 예. 나 뭐 500조 달러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못 쓰는 돈이고 옛날에 굉장히 쌌었는데 이걸 왜 자랑하시지? 라고 봤더니 그게 귀한 화폐가 된 거예요. 저도 이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짐바브웨 100조 달러예요. 제가 재테크를 공부하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걸 구매를 했거든요. 2012년도에 샀어요. 이걸 당시에 제가 5,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금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1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귀한 화폐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는 돈을 지나치지 말아라. 제가 5,000원 주고 산 게 10만 원이 돼 있으니까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무려 20배가 오른 거죠. 그리고 막 무슨 기념 우표 이런 것도 우표 수집하시는 분 되게 많죠. 이런 것도 재테크 사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우리가 공유경제 시대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자, 공유경제 시대에는요, 아르바이트나 부업의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절약뿐만 아니라 돈 버는 법에 대한 꿀팁도 뒷부분에 되게 많아요. 자, 남는 방 빌려드려요. 에어비앤비. 그래서 내 집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빌려주고서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행객을 위해서 잠깐 방을 빌려준 서비스예요. 제 주변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남는 주차장 빌려드려요. 모두의 주차장. 자,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남는 주차장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거주자가 이렇게 그걸 하나 봐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공영 주차장보다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애기라고 하죠. 그 강아지나 고양이 때문에 막 못 나가거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행도 못 가고. 와, 진짜 그냥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왜 저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연말정산, 세금 절약은 어떻게 하는지, 금융, 은행, 보험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월세 들어갔을 때 주의사항, 집을 살 때 어떤 집이 오르고 떨어지는 집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주의사항, 주식,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신용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마지막으로 공유 경제로 돈 버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의 상담 사례까지 들어있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재테크 공부,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공유 이벤트로 10권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링크 참고하셔서 공유 이벤트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